혹시 올해부터 내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가게를 접은 제 친구 이영수 씨. 요즘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 밤늦게까지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는데 그 몇 푼 번다고 평생 부은 연금이 깎일까봐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디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2026년 바로 오늘부터 이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역대급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모르고 넘기시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챙겨가는 수십만 원을 그대로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28년 만에 드디어 확정 발표한 3가지 핵심 변화. 오늘 저희 인생 답안지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의 등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찌르는 2026년 1월 1일 서울 변두리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동시장 한편에서는 새해 첫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삶의 온기가 뭉근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뜨끈한 어묵 국물통 앞에서 3명의 늙은 그림자가 찬손을 녹이며 서 있었다. 코로나 시절 경기도에서 차리던 작은 백반집을 눈물과 함께 접고 이제는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는 이영수 씨,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푸성기를 다듬어온 터줏대감 박만덕 씨, 그리고 홀로 된 지 10년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하루를 버티는 김순자 씨.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뽀얀 김이 서렸다 이내 흩어졌다. 새해 첫날부터 사람 잡네, 이놈의 날씨. 뼈마디가 아예 따로 노는 것 같아. 순자 씨가 앓는 소리를 하며 어묵 꼬치 하나를 집어들자 만덕이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받았다. 순자 씨, 그건 날씨 탓이 아니라 세월 탓이지. 이 나이에 안 쑤시는 게 용한 거여. 그래도 봐, 새해라고 해는 뜨잖아. 저 해가 우리한테 돈다발이라도 물어다 주려나. 만덕의 농지거리에 순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영수는 말없이 뜨거운 국물만 들이켤 뿐이었다. 유난히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새벽의 냉기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상자를 나르느라 성한 곳 하나 없이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선명했다. 영수형 씨는 왜 말이 없어? 자식들이 새해라고 용돈이라도 두둑이 줬나? 만덕의 짓궂은 물음에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됐네. 걔들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뭘. 그냥 어젯밤에도 꼬박 밤을 새웠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무언가 말 못할 시름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 이 고생을 해서 몇 푼 더 벌면 나라에서 그나마 주던 연금을 깎는다는데 대체 난 뭘 위해 이러고 있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걱정뿐이라는 사실이 서러워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흐르는 상자들 위로 눈물이 핑 돌았던 그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의 문제였고 국가에게마저 외면당하는 것 같은 처절한 소외감의 문제였다. 순자가 그런 영수의 속내를 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요새 잠을 설쳐. 얼마 전에 동사무소 갔더니 내가 식당에서 그릇 닦고 버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다지 뭐야.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건데 그것도 소득이라고. 그럼 일하지 말고 그냥 굶어 죽으란 소린가 싶어서 어찌나 서럽던지. 순자의 말은 영수의 가슴에 박힌 가시를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그저 숨만 쉬고 살라는 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세상인가. 바로 그때 영수의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큰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그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아들, 새해인데 전화했구나.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아직도 그 물류센터 일하세요? 제가 생활비 더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 시작한 일이었다. 밤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새벽 찬 공기에 폐가 시려도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다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았다. 됐다. 내 걱정이나 해. 나 아직 쌩쌩해. 이놈아, 아비가 그 정도도 못 벌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찌질이로 보여? 끊는다. 영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만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그는 친구들 앞에서 끝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 늙어서 내 앞가림 좀 하겠다는데 나라에서는 돈 번다고 연금 깎는다 그러지. 자식 놈은 돈 준다고 일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의 절규는 새벽 시장의 소음 속으로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굳은 살 박인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내리치는 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 모습에 만덕과 순자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비단 영수 혼자만의 울분이 아니었다.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이 남몰래 삼켜야 했던 서러움의 총합이었다. 한참을 울분 섞인 숨을 토해내던 영수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짓도 더 해봐야 내 연금만 깎아먹는 멍청한 짓이지. 그냥 아들놈 말대로 손이나 벌리고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체념과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순자도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의 영수에게는 가닿지 않을 것 같았다. 정막이 흐르던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만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영수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경쾌함 대신 단단하고 진중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내가 밤새 흘린 땀을 고작 그런 푼돈 몇 푼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코로나 때 가게 문 닫으면서도 우리한테 술 한잔 사면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했던 게 너 아니었냐? 만덕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톡톡 눌러 영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정신 차리고 똑똑히 봐. 2026년 바로 오늘부터 세상이 바뀌었어. 내가 밤새 걱정하던 그 연금 감액, 그거 이제 옛날 얘기야. 만덕의 말에 영수와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작년까지는 한 달에 309만 원 넘게 벌면 연금 깎는다고 난리였지. 그래서 너처럼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근데 정부가 28년 만에 법을 바꿨어. 이제는 한 달에 자그마치 509만 원까지는 벌어도 내 노령연금 단 1원도 안 깎여. 내가 물류센터에서 버는 돈?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509만 원. 그 숫자는 마치 망치처럼 영수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만덕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말이었다. 선명하게 찍힌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라는 문구가 그의 흐릿한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만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순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자 씨도 잘 들어. 당신이 식당 일에서 버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일까봐 걱정했지? 그것도 오늘부터 달라졌어. 작년엔 114만 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턴 116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치지도 않아. 당신이 한 달에 113만 원 번다고 했지. 그럼 전액 공제야.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 거라고. 기초연금 한 푼도 안 깎이고 다 받을 수 있어. 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깎일까 봐 밤새 전전긍긍했던 그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말.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만덕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 자체가 올랐어. 작년 물가 상승률이 2.1%로 확정됐거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받는 연금도 전부 2.1%씩 오르는 거야. 내가 매달 120만 원 받으니까 계산해보면 122만 5,200원. 매달 2만 5,200원씩 공돈이 더 생기는 셈이지. 이게 어디야? 만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어젯밤
이 손으로 상자를 나르며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던가. 나라가,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얼마나 원망했던가. 그런데 세상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다. 그의 땀과 노력을 더는 벌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조금이나마 더 보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영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덕을 향해 물었다.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회한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드라마 속 명대사를 흉내낸 어설픈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대사보다 절실했다. 만덕이 그런 영수의 어깨를 툭 치며 활짝 웃었다. 그래, 임마. 이게 나라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울상 짓지 말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사과부터 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는 나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게 짐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때 만덕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나직이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봐. 응,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받게 된 대신에 지금 한창 일하는 우리 아들, 딸내미들은 오늘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9.5%로 더 낸다고 하더라고. 28년 만에 처음 오르는 거래. 우리가 받는 이 작은 온기가 결국엔 우리 새끼들이 지펴주는 장작불에서 나오는 거였어. 그 말에 영수와 순자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자신들의 노후가 자식들의 어깨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든다는 현실. 그 기쁨 뒤에 숨겨진 씁쓸한 이면. 하지만 이내 그들의 표정은 다시 단단해졌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오늘 하루도 허리를 펴고 꿋꿋하게 살아가야만 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패배감에 굽어있지 않았다. 2026년의 첫 햇살 아래 그는 다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한 사람의 아버지로 굳건히 서 있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의 첫 햇살이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은은한 커피향과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공간. 68세의 최시우 씨는 말끔하게 다린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손수 내린 드립 커피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가에는 아내 이정숙 씨가 정성껏 가꾼 난초들이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3년 전 35년간 몸담았던 구청을 명예롭게 퇴직한 그의 새해 첫날은 경동시장의 칼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묵 국물 대신 따스한 커피 잔을, 굳은 살 박인 손 대신 평생의 반려자와 맞잡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이 경쾌한 알림 소리를 냈다. 영상통화 화면에 뜬 사랑하는 딸이라는 이름의 시우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면 너머 갓 일어난 듯 부스싼 머리를 한 사위와 초롱초롱한 눈의 손자가 딸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냐, 우리 딸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세배해야지. 손자의 재롱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우 씨는 걱정 한마디 없이 그저 안부를 묻고 손자의 성장을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계좌로 50만 원 붙였다. 사위랑 고생하는데 새해 첫날은 외식이라도 근사하게 해. 아유, 아버지, 괜찮은데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괜찮기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부모 낙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효도야. 아빠 걱정은 말고. 딸의 목소리에는 부담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 씨에게 자식은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인생의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우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까마득한 25년 전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핥히고 지나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주사였던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정년을 불과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던 박 부장님의 비참한 노후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시작한 치킨집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빚더미만 남겼고 결국 박 부장님은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내몰렸습니다. 헬스케진 얼굴로 최 주사, 자네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게. 연금만 믿지 마. 자식도 믿지 마. 오직 자네 부부 두 사람의 미래만 보고 준비해야 하라며 씁쓸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시우 씨의 뇌리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 딱 20년만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남들처럼 해외여행 못 가고 차를 못 바꿔도 좋아. 대신 우리 노후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부모는 되지 맙시다. 그때부터 부부의 처절하리만치 지독한 노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공무원 연금과는 별개로 소득의 15%를 떼어 무조건 개인연금과 장기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동료들이 새 차를 뽑을 때 그는 10년 된 낡은 차를 손수 고쳐 탔고 아내는 백화점 대신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지만 부부를 위한 소비는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회의감에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추위에 떨던 박 부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길고 외로웠던 인고의 세월은 퇴직하던 날 비로소 빛나는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어김없이 찍히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 그리고 25년간 부부가 피땀으로 부어온 개인연금과 IRP 계좌에서 추가로 흘러나오는 120만 원, 월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은 부부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희생이 노년의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우 씨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노인복지관의 컴퓨터 교실. 그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은 시우 씨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처한 상황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선상님, 이것 좀 봐줘요. 나라에서 기초연금이 2.1% 올랐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수업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오랜 친구 김철민 씨가 투덜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올려주면 뭐해. 자식한테 용돈 좀 받았다고 소득으로 잡아서 다 깎아버리는데 내 친구 영수는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고 번 돈 때문에 노령연금 깎일까봐 새해 첫날부터 울었다더라. 일하는 늙은이는 죄인이야, 죄인. 철민 씨의 푸념에 시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스마트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인터넷 뉴스 기사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철민아, 이제 그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네. 봐, 올해부터 노령연금 깎이는 소득 기준이 한 달에 509만 원까지로 크게 올랐어. 자네 친구분이 그만큼 버는 건 아닐 테니 이제 연금 깎일 일은 없겠네. 뭐? 이게 진짜야? 철민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우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가 제도를 바꾸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저런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내가 20년 전에 연금저축 붙는다고 할 때 자네가 나더러 답답한 짠돌이라고 놀렸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때의 그 짠돌이 지씨, 지금 나한테는 매달 120만 원의 자유를 선물해주고 있네. 나는 이제 연금이 깎일까,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번 돈으로 손주 녀석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철민아,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걸세. 시우 씨의 목소리는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으로 얻는 소박한 보람과 과거의 현명한 선택이 가져다 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의 평온함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우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자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서 9.5%로 오른다는 뉴스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는 결국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 세대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며 그를 맞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다들 좋아하시죠? 그럼 당신 남편이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니까. 너스레를 떨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는 그의 눈빛이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편의 노인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 치열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미래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단했던 시간이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미래의 나를 위해 기꺼이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했던 굳건한 의지와 현명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2026년의 첫날, 최시우 씨는 그 성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가 아니었다. 스스로 준비했기에 모든 날이 평온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 바람 속에서 폐지를 줍고 박스를 나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앞서 보신 이야기 속 영수 씨의 한숨. 이게 정말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은퇴하고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육체노동에 내몰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봐도 65이 넘으신 분들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류센터나 청소, 경비처럼 몸은 고되고 월급은 적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평생 땀 흘려 붓고 이제 겨우 받기 시작했는데 그 돈만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국 모자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앞서 영수 씨가 절규했던 것처럼 기존 제도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이상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그나마 받던 국민연금마저 깎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금이 깎일까봐 눈치를 봐야 하고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왔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올해부터 이 답답한 현실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509만 원까지는 벌어도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응원하고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작년에 오른 물가만큼 연금액도 올려준다고 하니 당장 장바구니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이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최시우 선생님의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단순히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급의 15%를 꼬박꼬박 떼어 개인연금과 펀드에 꾸준히 투자한 인내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라가 주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사람답고 품위 있는 노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젊을 때부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결국 우리 자식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세대의 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과의 약속이 걸린 아주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험료를 조금씩 현실에 맞게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조금씩 늦추고 우리가 낸 소중한 연금 기금을 더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요. 이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내가 낸 만큼은 꼭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만하면 노후를 기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줘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노후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과 사회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야만 합니다. 올해의 변화는 분명 좋은 시작이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멀리 내다보고 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젊을 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 채널은 바로 이런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시니어 세대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와 용기를 드리고 앞으로 시니어가 될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몰라서 혹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소득이 줄어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드리겠다는 든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비교적 적으신 7분 정도에게는 나라에서 매달 35만 원이 넘는 돈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당장 숨통을 틔워주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리고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고 몸도 쑤시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께 소일거리를 연결해드리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공공시설을 돌보거나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돕는 일들인데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가볍게 활동하시면서 추가 수입도 얻고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활기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런 일자리들이 큰돈이 되는 건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최후의 안전망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돕는 거라면 최시우님처럼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는 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줍니다. 최시우님의 성공 비결이었던 3층 연금 체계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개인이 따로 챙기는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나 연금저축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따로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참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세금을 확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저축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꿨지만 다행히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계속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가 나오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한 농지연금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데 덜컥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처럼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식사부터 목욕까지 다 도와주시거나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의 아주 많은 부분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덕분에 자녀분들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존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꼭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드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안부도 여쭙고 다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도 해주는 아주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나무 한 그루,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고 모진 눈보라에 얼어붙으면서도 오늘까지 굳건히 서 있었네. 색인 나이테마다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가 있고 거칠어진 껍질마다 땀과 눈물의 세월이 스며 있으니 이제 그 그늘 아래 편히 앉아 지나온 길을 미소로 돌아볼 시간이 되면 좋으리. 영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노후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매일 밤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막막한 내일이 두려워 깊은 한숨과 함께 뒤척이며 밤을 지새웁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원망스럽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미안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텨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분, 최시우님과 같은 분의 노후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누립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늘 대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일구어 낸 자부심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두 삶의 차이가 과연 운명이나 팔자소관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겠다는 작은 용기와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둔 정책과 제도들은 그저 차가운 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깨를 감싸 안는 따뜻한 온기이며 흔들리는 걸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지팡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나라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매미는 작은 감사의 손길이며 어르신 일자리는 당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저축과 주택연금은 젊은 날 흘린 땀방울이 노년의 풍요로움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씨앗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 삶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닳아버린 무릎과 희미해진 눈을 보면서도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또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와 내 노후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이 마치 큰 욕심이나 사치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복잡한 서류 앞에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결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치열했던 한평생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보상이자 축복이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알아보는 용기, 문을 두드리는 지혜,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당당함.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당신의 남은 황후는 결코 외롭거나 서글프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가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60대 주부가 남편 몰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상가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치솟고 돈 불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이자로는 답이 없다. 상가라도 사두면 월세가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5억에 산 내 상가가 2억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매달 700만 원씩 대출이자는 쌓여가고 세입자는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투자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 투자가 노후 대비의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박순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60대 전업주부였던 박 씨는 남편 몰래 퇴직금과 노후 자금 5억 원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편하게 월세 받으며 살겠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2세 박영희 씨.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무렵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남편이 어렵게 모은 퇴직금 2억 원과 노후 대비로 따로 저축해둔 3억 원을 활용해 상가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걱정을 끼칠 필요는 없지. 어차피 좋은 기회인데 내가 나서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하면 되는 거야.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상가를 사두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특히 2021년 수도권 인근의 한 신도시에 새로 조성되는 상업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여기가 요즘 뜨는 곳이라는데 임대 걱정 없이 월세 받을 수 있다더라. 우리 남편도 하나 계약했어. 한 친구의 말에 영희 씨는 귀가 솔깃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니 핫플레이스 상가, 투자 즉시, 수익 보장, 유동인구 하루 2만 명 이상 같은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며칠 뒤 영희 씨는 직접 홍보관을 찾았다. 분양 상담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상가는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서 임차인이 줄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한 달 안에 임대 맞춰드릴 수 있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상담사는 상가 투자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보세요. 지난번 땡땡땡역 인근 상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배로 뛰었어요.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건 기회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희 씨는 결심했다. 기회는 놓치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직접 계약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영희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 5억 원을 전부 넣어 1층 상가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받은 분양 안내서에는 임차인 매칭 보장, 고급 브랜드 입점 예정, 1년 내 시세 30% 상승 예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자 영희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임차인 매칭 보장이라던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분양업체에 문의하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들어올 겁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금방 좋아질 거예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다.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점포들도 공실이었고 이따금 몇 곳이 문을 열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은행 계좌를 확인하다가 모든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영희야, 이거 뭐야? 퇴직금이 다 어디 갔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희 씨는 당황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돈을 다 썼다고. 부부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남편은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그것도 노후 자금까지 전부 쏟아부었다고 라며 분노했고, 영희 씨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투자해. 우리도 이제 월세 받으면서 살면 돼.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월세 받는다면서 임차인은 어디 있어? 대출이자만 나가고 있잖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출이자만 매달 800만 원. 남은 돈도 없고 임대료는커녕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불안감이 커졌다. 설마 이게 잘못된 투자였던 걸까? 그제야 영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양받았던 상가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몇몇 점포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공실이 됐다. 같은 건물의 투자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이제라도 손절해야 하나? 나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경매 신청할까 고민 중이라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영희 씨가 매달 대출이자를 막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소소한 취미 생활도 끊어야 했고 친구 모임도 갈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는 날이 이어졌다.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2024년 초 결국 그녀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다.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종 낙찰가는 1억 9천만 원. 영희 씨가 처음 계약할 때 쏟아부은 5억 원 중 3억 원 이상이 사라진 셈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몰래 했던 투자가 결국 가족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어떠신가요? 지금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세 김미정 씨. 그녀는 결혼 후 30년 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고 두 자녀는 각자 독립해 가정을 꾸렸다. 이제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걱정이 컸다. 퇴직금만 믿고 살아도 될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을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감은 커졌다. 미정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이자만 바라보면 바보야. 상가 하나만 사둬도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우리 남편도 상가 투자했는데 1년 만에 가격이 30% 올랐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기회 없어. 그녀는 고민 끝에 상가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보수적이었다. 투자 같은 건 위험하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상의하면 반대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남편의 퇴직금 외에도 한 가지 자금을 더 확보할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시댁에서 받을 유산이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남편은 유산 상속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자신이 받을 몫을 노후를 위해 잘 관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다. 그 돈도 어차피 우리 노후를 위한 거잖아. 내가 미리 받아서 좋은 곳에 투자하면 남편도 나중에 이해하겠지. 그렇게 김 씨는 남편 몰래 퇴직금 2억 원과 시댁 유산 3억 원을 모아 총 5억 원을 마련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였다. 마침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수도권 신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대형 상업지구였다. 분양 설명회를 찾아가 보니
분위기는 뜨거웠다. 상담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상가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지금 계약하시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겁니다. 그는 김 씨에게 상가 분양 당시의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확신을 심어줬다. 작년에 분양된 땡땡땡 상가 보세요. 처음엔 3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5억까지 올랐어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월세 수익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고 있죠. 김 씨는 점점 마음이 끌렸다. 상담사는 한 가지 더 강조했다.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큰손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 들어가야 제대로 돈을 멉니다. 순간 김 씨는 FOMO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걸 놓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결국 김 씨는 5억 원을 전부 넣어 1층 코너 상가를 계약했다. 처음 몇 달간 김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다. 상담사에게 연락해보니 요즘 경기가 조금 침체됐지만 조만간 나아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여전히 상가는 비어 있었다. 다른 점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분양 당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것이라던 약속도 허사였다. 결국 김 씨는 직접 나서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월세였다. 처음 상담사가 예상한 월세는 400만 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180만 원 이상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김 씨는 당황했다. 월세 180만 원이면 겨우 대출 이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세입자마저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씨는 한 차례 더 월세를 내렸고 겨우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다. 미정아, 이게 뭐야? 우리 퇴직금이 다 어디 갔어? 김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남편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 내 퇴직금이랑 우리 부모님 유산까지 다 상가에 넣었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월세라도 나오고 있는 거야? 김 씨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남편이 다시 물었다. 대출이자는 얼마나 나가는데?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매달 700만 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도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했어?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이어졌고 김 씨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2024년 초 김 씨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다. 처음 감정가는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계속된 유찰로 인해 최종 낙찰가는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5억 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것은 2억 원 남짓. 그마저도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없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김 씨는 남편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 노후를 망쳤어. 그녀는 텅 빈 상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여러분, 김미정 씨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일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 상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내 상가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상가 공실률은 평균 13.1%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상업지구에서는 공실률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김미정 씨처럼 수도권 신도시 상권에 투자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 탓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축 상가의 평균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가는 약 3,05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씨가 분양받았던 신도시 상가처럼 초기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가치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는 거주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한 부동산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시 상업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과 임대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투자자들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유입되는 인구가 예상보다 적거나 상권 형성이 늦어지면서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낀 투자자들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정 씨처럼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수년 동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도 상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2%대였던 대출 금리가 2023년 이후 5%에서 7%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3%에서 2023년 1.1%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가 투자의 핵심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실이 많고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 경매 데이터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상가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는 상가를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없고 결국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미정 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분양 당시 5억 원이었던 상가가 최종적으로 2억 2천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녀는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상가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상권이 자리 잡지 않은 신축 상가의 경우 초반 몇 년 동안 공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2년간 경매 시장에서 헐값에 낙찰된 상가들을 보면 과거 투자자들이 안전한 노후 수익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무작정 상가 투자가 안전한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가 투자에 발을 들였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가 투자 대신 실질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내 돈을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배당형 금융상품이나 연금형 투자 상품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배당주 펀드나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매년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처럼 공실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거와 생활복지를 연계한 노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투자가 실패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바로 거주 비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독거 노인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맞춤형 공동체 주거 공간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안정한 수익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상가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도서관 사서 보조, 공원관리 행정 보조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투자가 잘못될 경우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문화센터, 지역복지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건강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무료로 체력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노후 재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김미정 씨처럼 많은 분들이 금융 및 부동산 지식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에서는 노후 재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재무설계원에서는 시니어 재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개인 금융 컨설턴트를 배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리스크가 높은 투자보다는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단순히 투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실패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이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노후 대비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때는 젊었고 꿈 많던 시절이 있었지. 손에 쥔 건 적어도 마음은 풍요로웠는데 이제는 숫자로 계산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값지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렇게 쌓아온 노후 자금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미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했던 선택이 결국 후회로 남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후회만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 삶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만큼 우리의 앞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후회로 남기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들어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가가 치솟고 연금 개편 논의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서울의 한 60대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에 경비 아르바이트로 버는 70만 원, 이 두 가지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비와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이젠 뭐라도 하나 더 벌어야겠다는 절박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생활비가 멈추면 내 통장에선 한 푼의 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노후는 마치 수도꼭지가 한 개뿐인 집과 같습니다. 그 수도가 막히는 순간 우리 삶의 숨통도 함께 막히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5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금융소득, 그리고 보험 유동화. 이 5개 수도꼭지만 잘 열어두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퇴직식 날, 정우 씨는 아내의 이 한마디에 잠시 웃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33년간 일하며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었다. 명함에는 기술연구소 부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했고 부하 직원 40명이 있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다. 퇴직 다음 날, 그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양복 바지를 꺼냈다가 다시 옷장에 넣었다. 그의 손끝엔 아직 회사 냄새가 묻어 있었다. 아내 미정 씨는 따뜻한 미역국을 내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출근은 끝이야. 이젠 당신 시간이에요. 그 말이 왜 그리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퇴직 후 첫 1년, 정우 씨의 인생은 여유와 지출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이제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그래,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제주도 한번 가자. 그는 매달 200만 원씩 썼다. 퇴직금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눈에 띄지 않게 줄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가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순간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국민연금은 얼마 나와? 아직 안 나와요. 63세부터 나온다잖아요. 그럼 그때까진 이 돈으로 버텨야겠네. 그는 애써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고 세금보험료 공공요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2025년의 서울, 전기요금은 2배 가까이 올랐고 병원비는 조금만 아파도 1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해 여름, 아내 미정 씨가 말했다. 당신,
이젠 뭔가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나 이제 나이 60이야. 누가 써줘? 그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존심이 스며 있었다. 퇴직 2년 차, 그의 하루는 조용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의 인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찔렀다. 저 사람은 아직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하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TV를 켰지만 뉴스 자막에 뜬 문장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은퇴 후 5년 내 자산 60% 소진 고령층 소득 불안 심화. 그날 밤 정우 씨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뭐, 그냥 생각이 좀 많아. 돈 때문이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달, 그는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경비직 채용 공고를 보았다. 시급 1,500원,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했다. 며칠 후 관리소장이 말했다. 예전 대기업 다니셨다고요? 그럼 꼼꼼하시겠네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출근 날, 정우 씨는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섰다. 차량을 통제하며 안녕하세요를 반복했다. 그의 등 뒤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줄은 몰랐지. 퇴근 후 아내가 물었다. 어땠어요? 괜찮더라. 오히려 정신이 덜 멍해. 그는 미소 지었지만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 달 뒤 그는 급여 명세서를 펼쳐보았다. 80만 원.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나아졌어요.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정우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수도꼭지? 우리 인생에 돈 나오는 수도꼭지. 당신이 하나 더 연 거예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국민연금 예정 수령액 110만 원, 경비일 80만 원, 총 190만 원. 그는 메모지에 적었다. 현금 흐름 2개, 그리고 아래에 조용히 덧썼다. 목표 5개. 그날 이후 그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노후 재정 강의를 보고 신문에서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거 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우리 집으로 하면 월 6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대. 아내는 망설였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대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 그래도 애들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결혼사진을 꺼내봤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양복,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 그때의 자신이 너무 젊어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 나도 이제는 좀 현명하게 살아볼게.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 다음 달 001짜리 지원센터를 찾았을 때 담당 직원은 말했다. 올해 경쟁률이 높아요. 하지만 경력 있으시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지원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며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이마, 희미한 눈빛.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은 뭔가 할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커피를 내왔다. 오늘도 나갔어요? 응. 001짜리 지원했어. 도서관 같은 데서 책 정리하는 일 있대. 그게 월급은 얼마나 줘요? 한 70만 원 정도. 그래도 괜찮지 않아?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제일 고마워요. 그는 그날 밤 5번째 수도꼭지를 그려봤다. 국민연금, 경비소득, 주택연금, 001짜리, 금융소득. 종이에 그려진 5개의 수도꼭지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수도가 모두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모니터를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해 겨울,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정우 씨는 새벽 5시 40분이면 이미 경비실로 향했다. 손에는 늘 커피 한 캔이 들려 있었고 입김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는 하루 종일 출입 차량을 정리하고 택배를 전달했다. 퇴근 후엔 잠깐 누워있다가 저녁이면 도서관으로 향했다.
001짜리 면접에 합격한 그는 하루 3시간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제 우리도 두 군데서 월급이 들어와요. 아내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정우 씨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커피를 마셨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 늙어서 두 군데 다닐 줄은 몰랐어. 그래도 당신 요즘 얼굴 좋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 밑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하루는 버티는 하루였다. 경비 일 80만 원, 도서관 60만 원. 거기에 이제 곧 시작될 국민연금 110만 원. 우리 이제 250만 원은 된다. 그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안심했다. 하지만 생활비, 보험료, 병원비,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를 빼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당신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의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 잠깐만.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이 땅에 떨어졌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퇴원 후 그는 한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 여보, 이젠 쉬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당신이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에 정우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우연히 라디오를 듣던 그는 노후의 현금 흐름 5개 파이프라인이라는 방송을 들었다. 진행자는 말했다. 노후에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들어오는 수도꼭지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금융소득, 보험연금. 이 5가지 수도를 열어두는 것이 안정의 시작입니다. 정우 씨는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봤다. 5개 수도꼭지라. 그는 손에 쥔 공책을 펴고 다시 적었다. 1점 국민연금 곧 시작 예정. 2점 경비소득 휴직 중. 3점 도서관 일자리 유지 중. 4점 주택연금 미정. 5점 금융소득 없음. 2개밖에 열리지 않았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정리하자. 며칠 후 그는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갔다.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고객님, 집 시세가 2억 4천이면 월 5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나오죠. 그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 살아야지.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주택연금 신청했어. 정말요? 잘했어요. 아내는 잠시 울먹였다. 당신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제 더는 자존심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매달 국민연금 110만 원, 주택연금 58만 원, 도서관 일 60만 원, 총 228만 원. 이제 한 달 생활비는 해결됐네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나 아직 파이프라인이 3개뿐이야. 그는 인터넷을 뒤져 금융 강의를 들었다. 배당주, ETF, 적립식 투자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라도 공부해봐야지. 그는 500만 원을 증권 계좌에 옮겼다. 이건 절대 단타가 아니야. 그냥 매달 조금씩 넣을 거야. 시간은 흘러. 그가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그의 나이는 65세. 국민연금, 주택연금, 도서관 근무, 배당주 수익, 그리고 오래된 종신보험의 일부를 연금형으로 전환했다. 그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개 수도꼭지, 모두 열림. 어느 봄날 아침, 정우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젠 마음이 좀 편하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는 통장 잔고만 보고 불안하지 않아. 왜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길이 5개나 있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 자존심, 두려움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다. 아빠, 요즘엔 일 안 해요? 응, 일은 도서관에서만 해. 그게 제일 좋아. 아빠 대단해요. 요즘 친구들 아버지는 다 힘들어 하시던데. 정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도 힘들었단다. 근데 이젠 알겠어. 사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거더라. 저녁 무렵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김정우 대기업 기술연구소 부장. 그는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적었다. 김정우 은퇴 후 5개 수도꼭지의 주인.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심의 윤곽을 밝혔다. 한때 그는 그 불빛을 보며 야근을 했고 지금은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만의 하루를 산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그거 하나면 충분해. 정우 씨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5개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호 씨 68세. 그는 35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60대 남성이지만 그가 퇴직 이후 살아가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을 들을 만큼 달랐다. 퇴직 전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노후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두는 거야.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그는 퇴직 10년 전,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매달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영했고 퇴직금이 나오기도 전에 임대 수입이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그때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했지. 연금이면 충분한데 뭐하러 빚내서 건물을 사냐고. 그는 웃으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그가 60세가 되던 해 주변 동기들은 퇴직금 일시불을 받아 여행을 다니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건넸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내 노후의 뿌리야. 뽑으면 끝이야. 그는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고 그 안에서 해외 ETF와 채권형 펀드를 분산 투자했다. 이 결정 하나로 그는 퇴직 후에도 연 45%의 안정적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었다. 퇴직 첫 해, 그의 통장에는 3개의 돈줄이 있었다. 국민연금 130만 원,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매달 370만 원의 고정 수입. 그는 그중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4번째 수도꼭지였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일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서울시 50재단의 시니어 컨설턴트 과정에 지원했다. 평생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자들의 인생 2막을 돕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10년 전엔요, 퇴직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준비하니까 지금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출근이에요. 그는 그렇게 4번째 파이프라인인 일자리 수입을 추가했다. 강연 수당은 많지 않았다. 한 달 70만 원 남짓. 하지만 그에게 돈보다 큰 건 존중과 자존감이었다. 그의 아내 윤정희 씨 64세는 남편의 계획적 성향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그 돈 좀 써요. 우리 나이에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지금 조금만 참고 나중에 진짜 여유롭게 살자.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처음엔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말한 여유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2025년 현재 그들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유튜브로 경제 뉴스 시청. 오전엔 부부가 함께 도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엔 소형 오피스텔 세입자에게서 자동이체된 월세를 확인한다. 저녁이면 그의 계좌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례로 입금된다. 딱히 부자가 아니어도 불안하지 않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는 스스로의 노후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5개 만들어뒀다. 그중 하나가 막혀도 다른 4개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위기는 있었다. 2년 전 딸이 결혼하면서 혼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였다. 아빠,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가 바로 줄 순 없지만 계획적으로 도와줄게. 그는 보유 중이던 ETF 일부를 매도해 2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머진 내가 1년 동안 스스로 마련해보자. 그 말을 들은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엔 말했다. 아빠, 그때 안 빌려준 게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제가 저축 습관이 생겼어요. 그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버지였다. 그의 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거실 한쪽 벽면엔 5개의 수도꼭지를 그려둔 작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오피스텔 임대, 강연수당, 금융소득.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그는 그 수도꼭지 옆에 각각의 입금일을 적는다. 아내가 물었다. 그걸 왜 아직도 적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안심이 돼. 내 노후가 어디서 흘러오는지 매달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 그는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 하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2025년 기준 노인 2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 중. 잠시 후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도 처음엔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지. 근데 그 불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게 차이야.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돈은 불안할수록 준비가 빨라야 해.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주변 친구들이 노후를 걱정할 때에도 그의 표정은 늘 평온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퇴직 후에 돈을 찾은 게 아니라 퇴직 전부터 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박상우 씨는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탄천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휴대폰 대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퇴직 이후 매달 기록해온 현금 흐름 일기가 있었다. 국민연금 132만 원 입금 완료. 공무원 연금 181만 원 입금 완료.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강연료 72만 원. ETF 배당 21만 원. 그는 수첩을 덮으며 웃었다. 이게 다 내 피, 땀, 그리고 기다림이야. 옆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내 윤정희 씨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은 얼굴이 젊어 보여요. 그럴 리가. 80 앞두고 젊어지긴. 진짜예요. 표정이 편해요. 그의 표정은 실제로 달라져 있었다. 퇴직 초반의 그늘진 눈빛 대신 이젠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스며 있었다. 하루는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배당금 21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10년 전엔 이런 문자가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했다. 50대 초반, 회사 후배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다. 부장님, 요즘 ETF가 좋다는데 우리도 좀 해볼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퇴직하고 여유 있을 때 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생각을 바꿨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 준비할 때야. 그 한 번의 결심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2025년의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전기요금 인상 소식도 뉴스마다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걱정 안 되세요? 주변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전기요금도 오르고 병원비도 늘고 우리 세대는 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수도꼭지를 5개 열어놨으니까. 친구들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노후는 힘들다. 하지만 물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5개 만들어두면 어디선가 막혀도 다른 길로 흘러들어와.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결과 그 자체였다. 그는 퇴직 후에도 늘 배우고 있었다. 시니어 대학의 금융 강좌, 건강 강연, 그리고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후배 멘토링까지. 그의 하루 일정은 젊은 직장인 못지않게 바빴다. 선생님, 저는 지금 55살인데요. 퇴직 후가 너무 무서워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의 강의에 온 한 남성이 물었다. 박상우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 없어질까 봐요. 그럼 지금부터 돈을 모으지 말고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 두세요. 길이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그 5개 수도꼭지를 하나씩 여는 거예요. 그의 말에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날 그는 박수를 받았다. 그의 집 거실 한켠엔 오래된 소파가 있었다. 가죽은 닳았지만 그 위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북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 앉은 자리에서 지난 한 주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달에도 그대로, 오피스텔 임대료는 세입자가 2달 더 연장, 강연 일정은 다음 주로 변경.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엑셀을 채워나갔다. 그에게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었다. 저녁이면 아내 윤정희 씨가 와인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부자지. 그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는 자녀에게도 똑같이 가르쳤다. 아빠처럼 살아야 해요? 아니, 아빠보다 일찍 깨달아야 해. 뭐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만드는 거란 걸. 딸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결혼 후 딸 부부는 매달 3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웃었다. 이게 대물림이구나. 그의 68번째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손주는 할아버지 부자야? 라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자는 아니야. 대신 매달 돈이 흘러들어오긴 하지. 얼마나요? 글쎄 5개 수도꼭지에서 나와. 손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은퇴한 지 벌써 8년.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통장의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흐름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다시 노트를 열었다.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후의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이다.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속삭였다. 그 소리는 마치 5개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돈보다 더 귀한 준비된 인생의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늙지만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늙는 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흐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삶의 온도를 잃지 않아요. 그는 강단을 내려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그에게선 5개의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후 현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약 4억 원대 수준이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층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세대, 바로 자산 빈곤형 노후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그 문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노년층의 주요 소득원 중 공적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노동소득, 즉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용률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상승해 36%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OECD 주요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점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생활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노후라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낮고 개인이 마련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용도 역시 낮은 편이라고 지적됩니다. 유럽의 고령층은 연금과 자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수입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노인이 단일한 연금이나 일시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꼭지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그 수도가 막히면 더 이상 흘러나올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후 소득이 단일한 사람보다 연금, 임대 수입, 배당 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과 연금 소득을 함께 보유한 고령층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높았고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안정된 삶의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내 여러 재무설계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근로소득, 주택연금, 금융소득 등 최소 5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단일 소득 구조가 곧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과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 소규모 근로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조합해야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점도 강조됩니다. 최근 금융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의료비 상승, 세금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나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바로 빚을 지거나 자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을 보면 한 달에 약 26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1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죠.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 다수의 노년층은 결국 근로소득에 의존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개의 수도꼭지로는 도저히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시대는 이미 그 방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연금화하고 소득원을 다변화하며 연금과 금융을 병행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미리 설계한 사람만이 퇴직 이후에도 불안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후 현금 흐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제도가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인생 2막의 경력 복귀를 돕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캠퍼스는 50대와 60대 시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돕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강의, 상담, 행정, 지역봉사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매칭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광주와 대전도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며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을 통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또한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가입, 상속보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주택연금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는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의 30%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달 평균 6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스스로 설정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전환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임의가입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자들도 일정한 납입기간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 평균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지탱하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준비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해 연금, 금융, 건강, 주거 등 노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개인의 자산 상황을 분석하고 연금 수급 시점, 금융운용, 건강관리 등 종합계획을 함께 세워줍니다. 전북 완주구는 신중년 생애설계학교를 개설해 은퇴 전후의 주민들이 퇴직 이후의 인생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충청남도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주민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합리적 소비, 연금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상담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노후의 불안함을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리버스 모기지, 즉 주택연금을 이미 30년 전부터 활성화시켰습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의료비 지원을 연계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세컨드 라이프 일자리 정책은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포인트 제도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국민연금 외에도 직업별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연금과 개인연금, ISA 저축의 3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추가 수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공통점은 현금 흐름의 다양화와 사회 참여의 연속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결국 활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우리가 직접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이 가능하고 주택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선착순 또는 모집기간 내 신청자만 선정됩니다. 결국 준비가 빠른 사람이 안정된 노후를 갖는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씩 작은 수도꼭지를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첫 번째 수도꼭지를 열고
주택연금으로 두 번째를, 공공일자리와 소규모, 근로로 세 번째를, 금융소득으로 네 번째를, 그리고 건강과 관계 속에서 다섯 번째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